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말 있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8월 2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달 말 있었죠. 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 간의 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지난 8월 28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허창수 GS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박근혜 정부의 재벌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 간담회 자리여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에 이 대선 때 대표 공약이었던 이 경제민주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재벌 총수 몇 명이 구속됐고 사법 처리가 들어오는 재벌들을 중심으로 이 비정규직의 이 중규직화 이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법이나 프랜차이즈법 같은 법률들이 통과가 됐고요. 행복기금 같은 이 부채 탕감책도 실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부터 기조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들어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작업들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후에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자주 언급을 하면서 심지어 이 투자하는 사람은 업고 다녀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죠.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 기업가 한 분을 막 업어주는 웃지 못할 쇼까지 벌인 바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재벌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과정이 한두 달 진행된 뒤에 이루어지는 이 간담회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두 발언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이 투자 확대를 주문을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지금 쌓아놓은 부가 국민들의 힘으로 쌓아진 측면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벌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좀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자본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해서 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보통 감사위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감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사가 대주주의 힘으로 선출이 되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 이제 좀 독립성을 키우자 이런 제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 이 집중 투표제는 좀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건 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이 주당 의결권의 수를 선출하는 이사 수와 똑같이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 가령 3명의 이사를 선출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주주가 특정 이사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가 한 명한테 이제 3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가령 이제 A, B, C 3명의 임원을 뽑을 때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예전에는 3명한테 각각 100주씩의 찬반권을 가졌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셋 중 하나에게 300표를 던지고 나머지 둘에게는 의결권을 포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이제 이사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제도가 의무화가 되면 소액주주들은 이제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뭐 결국 이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죠.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재단 이사회에 독립적인 인사를 한 명 정도 이사로 넣자는 거였죠. 네. 근데 이게 뭐 재단들이 뭐 사립학교 재단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죠. 그렇죠. 이런 거랑 뭐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를 보면 소액주주들이 뭐 독립적 인사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사회를 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논의를 하는지 하여튼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재벌들의 요구를 이렇게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겠다 이런 거니까 예.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예,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재벌들은 이왕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이 재개의 우려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슈라기보다는 지난 상반기 전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뭐 지난 대선에서의 논의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경제 민주화의 제도화가 무산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이 경제 민주화의 제도화가 무산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면 뭐 재벌들은 정부에 뭘 하겠다라고 했나요? 예,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원하는 건 투자 확대니까 재벌들은 투자 확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원래 30대 재벌들의 이제 올해 투자액 규모가 149조 원이었는데 이거를 155조 원가량으로 늘렸습니다. 한 4% 정도 늘어난 액수고요. 네, 근데 뭐 이 투자 계획이라는 게 뭐 계획인 거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속된 말로 이 현찰이 아니라 약속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지난 상반기 30대 재벌의 투자액이 62조 원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원 투자액의 한 41.5%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계획에 비교하면 39.9%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상반기에. 그리고 원래 투자 계획보다 투자를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적게 하는 게 보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 규모가 늘어난 걸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 간담회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 다음 날에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 포럼에서 더 자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이 경총이 주최한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서 사실상 뭐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는 기조의 연설을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은 시급성과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 청구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일단 뭐 집단 소송제와 사인의 금지 청구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제도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집단소송제는 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판결의 효력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금지 청구제는 소비자나 하도급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자 모두 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가령 지금 현대자동차의 이 사내도급 문제에 대해서 이 최병승 씨가 이 불법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집단소송제가 되면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 판정을 받게 된 거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이 최병승 씨만 경력이 인정되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를 시키고 있죠. 7년 넘게 일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 인원마저 전체가 아닌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비정규직 전원을 경력을 인정하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게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재벌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 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전부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인의 금지 청구제는 이제 그간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안 합니다.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받고. 이제 억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이 견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제도들이 재벌들의 행포로부터 노동자나 소비자 같은 경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인데 이게 또 실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노 위원장이 강연에서 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수장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한 건가 좀 의심이 되는데요. 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실제 이제 지난 6월에 공정위가 조사정보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기업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 규정을 제정을 했는데요. 예, 위원장이 나서서 이걸 사실상 무력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노 위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타부처 소관 경제민주화 과제는 공정위가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공정위 과제들과 보조를 맞춰가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도 가서 뜯어 말리겠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분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이제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재벌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총과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로 구성된 이 경제 5단체가 2일날 모여가지고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제출을 하면서 14개의 요구사항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지 잠시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정경련 홈피 보도자료에 가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번이 통상임금 문제고요. 이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예, 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늦추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3번이 사내화도급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4, 5번은 이제 계속되는 유해물질 사고와 이 무단방류 문제로부터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완화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기업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법 개정안 문제고요. 7번은 이 순환출자 문제인데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인정해달라는 얘기죠. 순환출자를. 그 다음에 8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범죄 전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보험이나 카드 분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9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10번은 대표적인 을 문제죠. 이 대리점법 제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남양유업 같은 이런 경우들 말을 말하는 거고요. 11번은 이제 외국인 합작 투자 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50%로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배구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번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확대해달라는 거죠. 이제 혜택을 달라는 거고요. 13번은 법인세 인상을 하지 말라는 거고, 14번은 일자리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 고용 촉진 정책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이러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노동 현황과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의 전행 문제와 관련된 이 기존의 논의를 모두 뒤엎자는 요구 같은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 기조를 바꾸고 이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서 이 화기애애한 자리를 가졌다는 거죠. 원래 이제 조율이나 토론은 실무선에서 하는 거고, 이 높으신 분들이 만나는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대부분 합의가 돼 있다는 뜻이니까. 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폐기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벌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을 거의 언론에다가 이제 전환점이다 이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취임한 지 반년 만에 대선 공약이 이렇게 번복이 되는군요. 저희들도 매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선 당시부터 저게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고작 이 반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민주화 민생쇼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부의 이 친재벌 본색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8월 2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이번 이 전월세 대책을 보니까 생각보다 좀 파격적인 대책들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 공유 모기지, 손익 공유 모기지, 이런 게 처음 나왔죠. 금리가 1.5%로 네. 제시돼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1.5%면 파격적인 금리인데요. 그럼요. 예. 일단 전체적인 틀부터 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예, 이번에 발표된 이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고요. 2번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고요. 3번이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방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실제 이 부분이 거의 대책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우선 4일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저희가 4월 12일 7회차 방송 때 살펴봤었는데요. 무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면제와 LTV DTI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5년간 폐지, 그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간 이제 공부를 열심히 떼왔던 이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로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 대책이 이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4일 대책 관련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4월 12일자 방송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득세 인하 문제는 말 그대로 2%에서 그냥 인하한 거니까요. 2%로 인하한 거고. 그래서 저희 생각엔 세 번째 이 저리 장기 모기지 관련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저리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21조 원 수준인 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 모기지 공급을 24조 원으로 확대를 하고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췄고요. 그리고 1%대 초저금리에 이 수익공유, 손익공유 모기지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다른 대책들은 이 금리가 좀 낮아지고 지원 요건이 다소 완화되는 정도라서 이 기존의 대책들과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수익 공유, 손익 공유 모기지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으로 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이제 매입 전세 임대의 확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전세를 놓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연 11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이런 게 제시가 됐습니다. 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제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게 관건인 거고요. 역대 정권들도 모두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공급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하는데 이 역으로 이제 분양주택 공급을 5년간 16만 호 축소하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장담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이 뭐 분양 역시 전월세 공급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월세 공제율과 소득 공제 한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제도를 그러니까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를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보증금 우선 변제액 보호 기준을 서울 기준으로 현행 7,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나 1억 원 수준으로 높이고 우선 변제액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 공적 보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변제액 기준이나 변제액이 오르긴 했지만 이 미흡한 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뭐 확실치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마 손을 안 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익 공유, 손익 공유 모기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름을 보시면 수익 공유 모기지 그리고 손익 공유 모기지입니다. 하나는 수익만 공유하는 거고 하나는 손익, 손실과 수익을 동시에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돈을 빌려주는 이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수익형은 매입자 부담이고 손익형은 지분에 따른 공동 부담이고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금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춘 이 모기지가 가능해진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이 금리가 원체 낮아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대출 조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수익형은 1.5%고 손익형은 5년간은 1%, 5년 뒤부터는 2%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정금리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은 뭐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수익과 손익을 공유하면서 실제 이제 지급 이자는 뭐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뭐 한 향후 20년 이렇게 하면 3.3% 정도 이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둘 다 만기가 20년이고 수익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손익형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뭐 대출 비율 LTV는 이 수익형이 집값의 70%, 손익형이 집값의 40%고요. 2억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뭐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입니다. 이미 주택을 가졌던 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매입 대상은 아파트만 됩니다. 빌라나 연립은 안 되는 거죠. 지역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한정이 되고요. 일단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정부가 사례를 든 게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걸로 잡고 20년 뒤 이게 이 3억 원이나 4억 원으로 오르는 걸 가정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좀 이 괴리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네, 괴리가 크죠. 예, 서울의 한 85제곱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한 2억 6, 7천만 원 정도고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 정도니까 거의 한 2억 원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2억 원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계산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걸 20년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수준의 가계로서는 이제 부담이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절대액은 더 적지만 격차는 1억 원이 넘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월 48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1억 원이 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형편이 더 나빠서 수도권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범 사업을 해본 후에 아마 대출 자격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뭐 무주택자로 변경하거나 연소득 7천만 원을 뭐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으로 올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아직은 정책 효과가 나기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지만 향후 이 매매 차익을 공유한다는 부분만 없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요. 예, 1.5%면 유례가 없는 초저금리죠. 거기다가 이제 향후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더라도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수익이나 손익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격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다소 완화되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으로 보면 여력이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이 상당히 유리한 제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집 살 여력이 약간 안 되거나 여력이 있어도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인 거죠. 물론 뭐 집값이 크게 급락을 하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요. 예, 문제는 이제 이 혜택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 지금은 뭐 중소기업이나 농민들한테 이 정도 수준의 특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책에 의한 것이죠. 그런 이제 국가적인 혜택인 건데 이런 국가적 혜택이 이제 여력이 있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네. 여력 있는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이 국민주택기금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집값이 올라야 국민주택기금이 손해를 안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낮은데 향후에 이 매매 차익으로 이 금리를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남아있는 주택기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말장난이죠. 이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가 3, 4% 수준이니까, 3, 4%로 돈을 빌려서 1, 2%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빌려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파격적인 금리로 여력 있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인데요. 여기에 취득세도 반으로 깎아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이제 주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대책으로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전세 대출을 받거나 또는 월세로 살거나 이런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비용이 실제로 덜 들어 보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수익 공유라는 걸 하면서 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책이 효과를 보게 되면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을 하면서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겠죠. 전월세의 경우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월세의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슈퍼갑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전월세난이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 정책을 비판하면서 불은 세입자한테 났는데 물은 집주인한테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정확한 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번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부양책이고 세입자들과 정부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동원해서 집주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간 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 전환율 인하 같은 내용들이 전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상한제를 하면 이 전세가가 급등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이미 뭐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판명난 사안인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예, 전월세 상한제를 둔다는 것도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최근에 우유값이 인상되고 있죠. 네. 인상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상된다고 하니까 정부가 막 압력을 넣고
실제로 뭐 다른 물품들, 뭐 밀가루 이런 것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도 당연히 상품인데 이 한 해 2년에 5천만 원씩 올리는 상품이 어딨냐 이거죠. 네. 1리터짜리 우유를 이제 220원 올리는 거는 막으면서 2년간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뭐 이게 보증금이니까 실제 임대 비용으로 하면 대출을 가정해서 그러면 연 한 200만 원씩 오르는 전세값은 좀 왜 규제를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부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거의 봉으로 여기고 이렇게 전세를 올리는 걸 막아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이 저희가 전월세 문제를 다루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이제 거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시중금리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 뭐 예를 들면 이 보증금 3천에 월세 10만 원 수준의 월세 전환율 뭐 4% 정도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정부 대책은 전월세 대책을 빌미로 세입자에게 주택 구입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